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를 앞두면 증시 활력이 떨어진다던 속설을 코스피가 정면으로 깨고 3%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00선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도 힘이 남아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개장하면서 3,525로 시작해 3% 넘게 치솟아 장중 3,56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까이 상승 출발해 850선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6천억 원과 5,700억 원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조 2천억 원 넘는 차익 매물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대규모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참여 소식에 SK 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등해 40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5% 가까이 급등해 장중 9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가 보각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미 반도체도 오전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관련주들도 덩달아 장 초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더블을 기록한 명인제약은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정바이오는 갤럭시와 AI 치료제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쳤습니다. 미 ADP 민간 고용 부진 여파로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내린 1,402원에 문을 연 뒤 1,400원 초반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간밤 뉴욕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뉴욕 증시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09%와 0.34%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2% 상승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기술주 중 메타만 2.3% 하락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모두 올랐습니다. 인텔은 AMD 칩 위탁 생산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7% 넘게 뛰었습니다. 나이키는 관세 여파에도 호실적에 주가가 6% 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 불기둥을 세운 오픈 AI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가 입국해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을 연달아 만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자리에서 두 그룹이 모두 오픈 AI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구체적인 협력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과 SK그룹은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는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해 핵심 부품인 HBM용 D램 반도체를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90만 장 공급할 계획입니다. 3사는 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오픈AI가 양사에 요청한 물량은 현재 전 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픈AI는 조인트 투자를 통해 SK와 전남에, 삼성과는 포항에 각각 데이터 센터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 완화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인데요. 그동안 재계에서는 이로 인해 신사업 투자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삼성과 SK 등의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 투자 유치가 필요한 만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독점의 폐해나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만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어서 우리 실물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실물 대외 거래를 집계한 지난 8월의 경상수지가 역대 8월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여파로 수출이 주춤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흑자가 커졌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경상수지 자세한 수치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9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2조 8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7월보다는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9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량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게 수출입인데 미국 관세 영향이 있는데도 흑자가 커진 배경이 뭡니까? 미국 관세 영향은 현재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은은 내년부터 미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8월에는 상품 수지가 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8월 중 두 번째 규모를 보이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쳤습니다.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 폭이 커진 결과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출은 1년 전보다 1.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7월과 비교해도 33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가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철강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 무선 통신기기 등이 크게 쪼그라든 탓입니다. 수입은 47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축소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한 영향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21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면서 1년 전보다 마이너스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 커졌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렇게 수출은 미래의 변수가 불안하다면 내수 소비는 부진과 불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하면서 8월 반짝 둔화 이후 다시 두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1%라는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먹거리 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물가 지표들 먼저 전해주시죠. 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습니다.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는데요. 특히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16% 가까이 크게 올랐고 고등어는 10%대, 달걀은 9%대 상승했습니다. 빵과 커피 등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가공식품도 4.2% 상승했습니다. 커피는 16% 가까이 급등했고 빵도 7%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서비스 물가도 부담이 커졌다고요. 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일시 인하하자 지난 8월에 3.6% 하락했던 공공 서비스 물가는 9월에 1.2% 올랐습니다. 석유유류도 2.3% 상승 전환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국가데이터처는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에 더불어 지난해 기저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예법으로 가격 조정 명령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은 상품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가격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지만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인하 명령을 집행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가공식품 등 품목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 식품 유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근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피해 임차인들에게 11월부터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도 선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금융권과 협의를 마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신한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은 뒤 이를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합니다. 추후 신한은행은 경매를 통해 회수한 자금을 서울시에 다시 돌려줍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후에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H공사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고 보증금을 돌려준 뒤에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안심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년 조성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를 전체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네, 안심주택에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됐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보증금을 청년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결과가 이번 대책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LTV가 60%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입 요건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LTV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보증보험을 갱신할 때 기존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해 갱신 거절을 방지하는 방안도 요구를 했고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법령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에 정확히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하고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현상으로 전국에 비어있는 집이 13만 4천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할 경우 세금 페널티 부과를 검토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정부가 빈 건물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년 넘게 방치된 빈집은 13만 4천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물은 6만 1,000동에 육박합니다. 빈 건물이 방치되면 범죄나 붕괴 위험이 커져 주변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자산 가격 하락도 유발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빈 건물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유주가 붕괴나 화재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고 만약 건물 안전 등급이 가장 낮은 2등급일 경우 철거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이런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세제 페널티를 주는 것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페널티 종류와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 유도를 위해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신규 건물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조치도 시행됩니다. 네, 그리고 민간 건설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연계한다는 아이디어도 반영됐죠. 그렇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주변 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구역 바깥의 빈 건물을 매입, 철거 후 기부 체납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로 환산해 줄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할 경우 개발 계획에 필요한 면적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빈 건물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하나의 대출을 한 은행에서만 받는다는 오랜 개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두 은행이 협력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공동대출 상품이 속속 추가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게 시장에 두 번째로 나오는 공동대출 상품이죠. 이번에는 어디서 내놓습니까? 네, K뱅크와 부산은행입니다. K뱅크와 부산은행은 지난 7월 공동대출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는데요. 현재는 금융당국에 약관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달 내로 심사가 완료되고 다음 달 초에 공동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상품을 출시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함께대출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했고 공동대출 상품을 준비 중인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가치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데요. K뱅크와 부산은행은 이름 그대로 공동대출이라는 상품명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공동대출 상품으로 인식이 돼 있는 만큼 그 이름 그대로 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네, 우선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동대출의 특성상 두 은행이 모두 신용평가를 해서 정교한 심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함께대출 금리는 토스뱅크나 광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금리 하단이 더 낮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공동대출 상품이 늘어나면 금리 경쟁이 생기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가치대출은 연내 출시를 준비 중이고 토스뱅크와 경남은행의 함께대출은 내년 1분기 출시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도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 인력 지원도 확대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우선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얼마나 오릅니까? 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이 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만 6천 원인데요. 내년부터 6만 8,100원으로 2천 원이 넘게 오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 이를 반영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6천 원을 넘기면서 현재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 격차는 올해와 같은 2.8%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업무 적응 기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대체 인력과 한 달 정도 겹치는 기간을 두는 회사에 지원금을 한 달 더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기간과 대체 인력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휴직 전 2달까지만 정부가 회사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복직한 뒤 한 달 정도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절반은 휴직자가 복직한 뒤 사후에 지급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중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 금액의 상한액도 최대 2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업들 소식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폭등세를 연출한 반도체 사업에 두산이 뒤늦게나마 뛰어듭니다. 원전과 건설기계 이후 세 번째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낙점하고 글로벌 3위 반도체 웨이퍼 기업인 SK 실트론의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현재 알려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두산이 SK 실트론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무근이라며 인수설에 선을 그었지만 최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달라진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MBK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들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두산이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기초 소재인 웨이퍼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일본의 섬코와 시네스에 이어 글로벌 점유율 3위이며 지난해 매출만 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SK그룹이 보유한 SK 실트론 지분 70.6%이고 기업 가치는 5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 차입금 3조 원을 뺄 경우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 수준에서 거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만약에 두산이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반도체 사업의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미 지주사 주 두산 내 전자 BG 사업부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용 CCL 동박 적층판을 생산해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망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22년 4,600억 원에 인수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테스나는 현재 삼성전자의 핵심 파운드리 협력사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SK 실트론까지 인수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들을 상대로 웨이퍼까지 패키지 형태로 공급이 가능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사업을 그룹 핵심 먹거리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주식시장의 B2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도 코인을 빌리는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꾸준히 이 서비스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왔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해왔던 빗썸이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우선 빗썸이 대여 서비스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네, 빗썸은 어제부터 기존 2억 원이던 대여 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췄던 한도를 다시 한번 내린 건데요. 빗썸은 지난달 24일에는 코인 대여 서비스의 최대 대여 비율도 기존 200%에서 8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과도한 대여를 금지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빗썸은 기존 서비스를 강행했고 결국 닥사로부터 규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사의 경고와 당국 압박까지 거세지자 대여 비율에 이어 대여 금액 한도까지 낮추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 빗썸은 처음 대여 서비스를 시도하다 보니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당국, 업계 협의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빗썸을 정조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빗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더북 공유란 가상자산 거래소 간 매수, 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이재원 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빗썸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장과 가상자산 사업자 CEO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빗썸이 당국과 엇박자를 타며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 후 폭풍에 KB 부동산 신탁이 운용하는 홈플러스 리츠들이 줄줄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통지받았습니다. 주된 수입원인 임대료 삭감에 해당 리츠의 존속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최근 홈플러스 안양 청촌점을 담은 KB 부동산 신탁 운용 리츠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통지받았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은 이 평촌점 리츠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대상 재무제표에 대해서 지난 6월과 8월에 현장 감사한 결과 의견 거절을 전달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은 일반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심각한 수준의 의견 표명인데요. 외부 감사 회계법인은 6월 말 기준으로 당기 순손실이 4억 5,200만 원이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45억 9,800만 원 초과한다면서 홈플러스 임대료 감액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KB부동산 신탁의 또 다른 홈플러스 리츠인 사당점 리츠도 올 7월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홈플러스 임대료 삭감이 주된 영향을 줬겠죠.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인 측에 35% 또는 50% 수준의 임대료 삭감을 요청해왔는데 이들 KB리츠 두 곳 모두 10% 넘게 임대료가 깎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리츠의 임대료 삭감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불확실성에 주요 주주들도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평촌 리츠는 하나투자증권, SK증권 등이, 사당 리츠는 한국증권금융, 하나투자증권, 농협은행 등이 주요 주주입니다. 반면 같은 홈플러스 점포를 임차에 넣어둔 신한 리츠 운용의 신한 서부 T&D 리츠는 임대료 선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초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덕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올 3분기 한국은행 일시대출로 700억 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한은에서 14조 원을 일시 차입하면서 올해 들어 누적 차입액이 159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올 3분기에 부담한 이자도 역대 최대인 691억 1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여파 속에서도 미국에서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지난달 현지에서 1년 전보다 14% 많은 7만 1,000대를 판매한 가운데 전기차 판매가 15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 미국 법인은 11% 늘어난 6만 5,500대를 판매했고 3분기에 22만 대 가까이 판매하며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